심화과정 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생제 스튜어드십과 빠른 그리고 정확한 진단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내용은 감염질환에서 진단의 중요성 그리고 과정, 다이그노스틱 스튜어드십, 진단적 스튜어드십의 의미, 빠른 진단법의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또 의미, 적절한 검체의 관리, 빠른 결과의 알림, 그리고 결과 해석 시 가이드 등을 할 때 어떻게 중요한지 같이 나누고자 하고요. 진단 영역에서 미생물 검사실의 역할,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주기적 균별 감수성 공지가 중요하다라는 것과 감염관리, 진단적 스튜어드십,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요약드리겠습니다. 적합한 항생제 치료는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적합한이라는 말은 항생제가 어떤 균이 자랐을 때 감수성이 있는 약제를 쓰는 것을 적합한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합한 항생제를 쓰기 위해서는 그 병원에, 그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사람의 어떤 특정한 질환에 흔한 균이 어느 정도 드는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진단에 의해서 빠른 정확한 진단과 감수성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치료 같은 것들이 다 복합적일 텐데, 제대로 된 치료와 그렇지 못한 치료의 사망률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 치료에는 진단의 역할이 큰데, 왔을 때부터 환자가 등록되어서 검사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빠른 신속 검사도 있고, 중간 결과도 있고, 최종 결과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경험적 치료를 하다가, 그리고 타겟티드 테라피, 스페시픽 테라피라고 하는 어떤 초점을 맞춘 치료를 하다가, 그 다음에 경구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의 진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부정확한 진단을 하는 경우에 다른 검사도 하게 되고, 치료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워낙 많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진단으로 되는 것과 치료를 해서 정확한 진단이 되어서 치료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데,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high cost of poor diagnosis of infection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계산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있겠는데 크겠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에서 이렇게 진단의 정확성이 있으면 필요한 약만 쓰고 너무 넓은 범위에 쓰지 않고 적절한 기간을 쓸 수 있고 적절한 양을 쓸 수 있고 하는 것이 될 텐데, 그래서 초기에 경험적 이니셜 안티바이오틱 테라피,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타겟티드 테라피, 그리고 개인적으로 반응이 있을 때 퍼스널라이즈드 테라피, 치료 모니터링 등에 있어서 검사와 여러 가지 피검사, 소변검사 등에서의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고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빠른 분자 진단, 몰리큘러 다이그노시스가 많이 개발되었죠. 그리고 또한 분자 진단 외에도 항원, 항체를 빨리 통해서 빨리 진단하는 것들도 더 많이 나왔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진단이 그림에서와 같이 선순환을 해서 right test, right patient, right time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해석과 제대로 된 항생제와 또 적절한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데 사이클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통상적으로 빠른 진단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진단의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항생제를 쓰고 48시간 이상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가 3일에서 5일째쯤 최종 결과를 보통 받아보게 되는데, 그 전에 예를 들면 24시간 내에 확실한 진단, 예를 들면은 결핵의 의심스러울 때 진 엑스퍼트라는 걸 통해서 결핵이 이다 아니다 라는 PCR 검사 결과와 리팜핀 내성이 있는지를 동시에 빨리 내면은 환자를 폐렴으로 치료할지, 결핵을 치료할지, 결핵만 치료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보관에 있는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제네스라는 것에 의한 편도염인지, 그렇지 않고
바이러스 편도염인지 등에서 스트랩토코커스 바이오제네스에 의한 편도염 빠른 항원 검사의 양성이 나오면 우리가 부적절한 검사 그리고 또 부적절한 항생제 치료에서 페니실린 계통을 주어진 10일이나 이런 가이드되는 기간 동안 더 많은 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하는 그런 빠른 진단이 필요하고, 이런 빠른 진단 기법이 항생제를 제대로 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빠른 진단과 제대로 된 진단, 정확한 진단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검체 관리가 첫 번째 우선적으로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 검사실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함으로써 많은 에너지 낭비가 되기 쉽죠. 그래서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검체만 허용한다든지, 그리고 검사 의뢰된 검체에 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객담 가래에서 상피세포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객담이 아니고 침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같이 준다든지, 뭐 혈액 검사에서 어떤 양성이 되는 중간 결과가 시간이 많이 늦다든지, 또는 혈액 검사에서 피부 상재균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등에서도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검사실에서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검체에 대한 해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피세포가 나오는 객담 검체라든지 소변 검사라든지, 또 우리가 설사를 할 때 이렇게 설사변이 아니고 우리 정상변이 오면은 검사에 양성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렇듯이 이런 검체는 받겠다, 정확하다, 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검사 결과를 통한 오해, 그리고 시간 낭비, 또 의료 비용의 낭비 등이 줄일 수 있겠습니다. 혈액배양 중간 보고 관리가 또한 필요한데, 중간 보고에서 몇 시간째 균이 자라고 있다, 몇 시간째까지 균이 자라지 않는다, 이런 중간 보고는 중간 보고에서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이 자라고 있다 이런 레포트를 임상가가 받으면 다른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요 균이 무엇일 것이다 라고 임상적 상황에서, 예를 들면 폐혈증인데 세균이 자라고 있는데 7시간 만에 세균이 자라고 있다, 그 다음날 되니까 그람 음성균이 자라고 있다, 이러면은 다른 불명령의 원인이나 다른 이유를 찾지 않고 그람 음성균에 의한 폐혈증이고 이 사람이 임상적으로 요로 감염이 의심스럽구나, 그럼 요로 감염에 대한 치료, 내성균인지 아닌지만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은 이런 것들로 통해서 검사실에서 주는 중간 결과는 치료를 해가는 임상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구체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혈액에서 피부 상재균이 나왔다, 또는 스테필로코커스 오리우스가 나왔다. 이 스테필로코커스 오리우스는 예를 들면 4분의 3 정도는 진성균열증이고 4분의 1 정도는 진성균열증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세팅할 때 반드시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멘트 표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임상가가, 특히 초보의 그 임상가가 해석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피부 상재균을 통해서 막 치료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부 상재균, 예를 들면 코아귤레이스 네가티브 스테필로코커스 또는 스테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로 알려져 있는 이런 균이 나왔을 때 카테터가 없다든지 신부 프롭테딕스 보형물 감염이 없다든지 한 경우에는 오염이 대부분이다, 이런 그 해석에 주의를 준다면 부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변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슬라이드에 있는 것은 이런 그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석의 가이드를 주면은 임상가들이 훨씬 좋다라는 것들의 예입니다.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측면에서 이 약만 쓰면 되는데 너무 광범위 항생제를 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캐스케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단계적 항생제 감수성 결과 보고 체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운영하지는 않고요. 뭐 서구의 일부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예를 들면 세파졸린에 듣고 셉트리악손에도 듣고 한 그람 음성균이 있다. 그러면 세파졸린에 듣는 결과만 주고 셉트리악손에 듣지만 결과 레포트에는 그 레포트가 빠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항생제를 우리가 3세대에서 폴로스포린이라든지 가바페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과하게 넓은 그런 스펙트럼을 줄이는 길인데 국내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택의 폭을 이렇게 적게 주면은 임상의사의 입장에서는 다음이라든지 이 약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을 줄이는 거니까 저항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이렇듯 진단검사의학과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간 결과 보고, 검체에 대한 해석, 결과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해서 많은 그 조언, 그리고 가이드, 지침 등을 함으로써 적절한 감염의 항생제 치료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 검사실의 역할, 그리고 하면 좋은 것, 그리고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것 등을 표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 검사실을 중심으로는 주기적으로 우리 병원, 내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어떤 균이, 어떤 감수성 또는 어떤 형태의 내성을 나타내는지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데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어떻다라는 정보를 알고 경험적 항생제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기적인 항생제 감수성율을 보고하는 것은 꼭 필수적이고, 예를 들면 분기별로 또는 연 2회, 최소한 연 1회 이런 보고들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기여하는 바를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감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항생제 스튜어드십 팀, 그리고 감염관리실이 있죠. 감염내과 의사와 또 감염소아과 의사, 이렇게 감염관리를, 내성균의 전파를 주로 관심을 많이 두고 맡고자 하는 감염관리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진단검사의학과의 역할 등이 서로 시너지, 같이 합쳐져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같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그린 것 말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부분은 항생제 스튜어드십 팀과 진단적 스튜어드십 팀과 감염관리팀이 영역이 같은 목적으로 비슷하면서 같이 겹쳐진다라는 슬라이드이고 협력관계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드립니다. 정확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의 기본으로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검체의 관리, 결과 보고의 개선,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지침을 주고 조언을 하는 것은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또한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빠른 진단 또한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데 매우 중요해서 그 역할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